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기 대비 0.9%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3.9% 성장해 3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실질 국내 총생산 속보치에 따르면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은 직전 분기보다 0.9% 늘어나 작년 4분기와 같은 수준의 증가율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분기 성장률은 8분기 연속 0%대에서 움직이다가 작년 2분기와 3분기에 1.0%와 1.1%로 올라섰습니다. 지난해 국내 기업이 조세회피처에 세운 특수목적 법인으로 송금한 돈이 1년 전보다 64% 이상 급증했습니다.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비금융 국내 기업이 케이만 군도와 버뮤다 등 조세회피처에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투자 목적으로 송금한 돈의 잔액은 약 2조 8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64.2% 늘어난 규모이며 기업이 외국환 거래법에 따라 한은에 신고하고 합법적으로 송금한 내용만 집계한 것입니다. IBK 기업은행 직원들이 은행 돈을 마음대로 꺼내 쓰다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기업은행으로부터 직원 시제금 유용 및 횡령 등 1억 5천만 원 규모의 비리에 대해 자체 감사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연루 직원들은 모두 면직됐으며 일부 직원은 고발 조치됐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국책은행들에 대한 상시 감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안녕하세요. 핫캔의 강동석입니다. 우리나라 1분기 GDP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3.9% 성장해서 3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호재 속에 현재 코스피 지수는 기관의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어제만 다시 하루 만에 돌아서면서 200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직은 뚜렷한 수급 주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코스닥은 570선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아직은 현대차와 대림산업의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실적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선상클럽에서는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이 있으실 텐데요. 간단합니다. 지금 바로 무료 문자 통해서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명을 보내주신다면 그 멘토의 바닥 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김용주 멘토와 함께하는 시장의 핵 코너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시장의 핵으로 급부상하는 이슈와 테마 한꺼번에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김용주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도 좀 조용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장 시장 키워드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오늘 뭐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이 최근에 이제 그 지배구조 정비가 좀 심상치 않은 움직임들을 좀 보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해처 모여하고 전체적으로 그룹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지금 진행되는 게 아닌가라는 지금 추측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 정리를 할 거고요. 네. 그리고 사실 태양광 산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기대도 많았었지만 실망감도 상당히 많았던 업종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 태양광 쪽이 새로운 어떤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들이 아니냐. 이런 것들을 숫자로 좀 보여주는 것이 결국 관련 기업들이 전부 다 이제 관련 부분에서 흑자로 돌아서면서 새로운 어떤 기대치를 좀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세 번째로는 사실 이제 철강업체입니다. 철강업체는 그동안 이제 중국의 그 지나친 공급 과잉이 전체적인 철강의 장기 불황을 불러일으켰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최근에 중국의 그 대형 철강업체들이 이제 부도가 나면서 결국은 여기에 대한 구조조정의 얘기 그리고 속도 조절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중국 정부가 강력한 그 회생 방안을 지금 준비 중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국내 업체들은 수혜가 예상될 건지에 대한 얘기까지도 해서 오늘 세 가지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가 2000선을 깨는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1997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반면에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매수 속에 140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삼성생명의 지분 정리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일각에서는 이번 지분 정리가 삼성그룹의 중간 금융지주 형성을 위한 작업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있던데요. 네.
일단 지금 최근에 삼성이 이제 그 전체적으로 좀 정비를 했던 게 세 가지였는데요. 네. 첫 번째로 에버랜드를 관련으로 한 지분 정비를 통해서 이재용 체제에 대한 지분 구조 정비를 거의 확실하게 그 윤곽을 좀 드러내고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또 지금 최근에 이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건설업체 간의 합병 얘기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에버랜드 그리고 엔지니어링 물산을 합치는 건설 쪽에 합병이 유력하다라는 얘기가 좀 나온 상태에서 최근에 며칠 동안에 다시금 이제 삼성생명에 관련된 계열사들이 대규모 블록딜을 하면서 과연 이것이 좀 어떻게 돼가는 것이냐라는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이 지금까지 어떤 구조들은 어떻게 되냐면 삼성생명이라는 회사가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을 7.8% 갖고 있으면서 실질적인 대주주 역할을 하면서 삼성의 뭐 이건희 회장이니 이쪽은 사실 삼성전자의 지분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가지고서 전체적인 경영권을 지배를 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삼성전자는 또 각종 제조 계열사들, 뭐 전기니 기타 등등 쭉 관련 업체들에 대한 지분을 보유해서 결국 이제 밑에 계열사들을 지배하려는 하는 구조였고요. 또 그 제조 계열사들은 또 어떤 형태로 갔었냐면 제조 계열사들은 삼성생명의 지분을 갖고서 이걸 갖다가 소위 말해서 순환출자 구조, 그러니까 얘가 얘를 지배하고 얘가 얘를 지배하는 형태의 순환출자 구조를 통해서 사실 삼성전자의 지분은 별로 많지도 않은 상태에서 실질적인 대주주의 역할 그리고 경영권을 가지고서 행사를 했던 부분에서 상당히 그동안 여러 그 경제계나 이런 쪽에서 이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들이 좀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 며칠 전에 나타났던 게 전기, 정밀화학, SDS, 제일기획 여기서 가지고 있는 보유지분 전량을 매도를 하면서 이제 전기, 정밀화학, SDS 그리고 제일기획은 삼성생명에 대한 지분이 없는 겁니다. 뭐 이것은 뭐 한편으로 긍정적인 모습으로 하나를 해석한다면 이 회사들이 공통적인 내용들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회사 내용들이 좋지가 않은 회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 구조를 긍정적으로 만든다는 측면에서 이걸 팔아서 회사의 자금을 유입시키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들은 앞으로 전자 계열사 쪽이라든지 이재용 라인 쪽의 계열사가 아닌 계열 분리를 지금 준비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조심스러운 좀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최근에 제일기획에 대한 움직임들은 여러 가지 어떤 변화들이 좀 많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금산분리입니다. 금산분리인데 지금 이제 그 카드가 가지고 있었던 삼성화재의 지분을 생명이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예전에 그 생명에서 카드에 대한 지분을 확대하면서 삼성카드, 삼성생명, 삼성화재에 대한 금융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그 금융 중심의 어떤 회사 재편, 지분구조 재편 작업들이 좀 있었는데 이것이 그 가칭 삼성금융홀딩스라는 가칭의 어떤 명칭으로 지주사화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과정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삼성은 앞으로 이건희 체제가 아닌 이재용 체제에서 이서진, 이부진 관련 그 뭐 누나 뭐 이런 사람들과 전체적으로 계열 분리를 하면서 집중적인 경영권을 줄 거고요. 그리고 전자 중심의 이재용 체제의 그 새로운 정비를 지금 하는 과정에서 과연 어디가 가장 큰 수혜가 나타날 것이냐. 결국 삼성전자는 캐시카우 역할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IT 중심의 최고의 성장성이 있는 쪽이 어느 쪽이냐.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좀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또 삼성의 또 지배 구조가 정비 중이라는 소식까지 한번 챙겨봤고요. OCI가 흑자 전환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어제 오늘 상승하면서 OCI가 19만 원 선을 회복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던데요. 예. 태양광 산업이 조금 돌고 있습니다. 네. 조금 돌고 있는데 돌았던 이유는 크게 이제 업황 회복이 나타났던 근거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전반적으로 느꼈다라는 게 하나가 포인트고요. 또 하나는 정부의 지원들이 대대적으로 다시 지원되고 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환경 문제라는 거는 작년에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작년에 49일 연속 장마 이후에 폭염이 엄청나게 나타났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문제가 좀 나타났던 부분이고 결국 이에 따라서 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면서 태양광 산업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금 전면으로 부각돼 가고 있다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정부의 지원책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사실은 태양광의 최고의 어떤 그 투자처는 어디였냐면 그동안은 유럽이었습니다. 유럽이었는데 유럽이 재정 위기를 통해서 2011년도 이후 제대로 투자를 못했던 부분들인데 유럽이 다시 재정 위기에서 탈피를 하면서 태양광에 대한 눈을 다시 돌리고 있습니다. 물론 독일은 절대적인 규모를 줄이고 있지만 나머지 국가들, 뭐 프랑스나 이런 쪽은 태양광에 대한 부분을 지금 확대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중국입니다. 중국이 경기 부양이라는 측면에서 대대적인 지금 태양광 육성 정책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그 난립하고 있는 관련 업체들은 지금 정리 단계에 있긴 하지만은 중국 정부는 태양광을 또 하나의 그 자국의 어떤 산업을 육성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엄청난 규모의 지금 시설 투자나 그 발전소 투자 쪽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일본 업체입니다. 일본은 지금 원전의 문제 때문에 결국은 태양광 풍력에 대한 부분,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면서 각국의 정부의 지원이 폭발적으로 들어가고 환경의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가 되면서 결국은 공급 과잉이라는 문제를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다. 공급 과잉이라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또한 업체별로는 원가 절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가장 문제가 됐던 것들이 밸류체인상으로는 그 폴리실리콘 가격에 연동해서 각 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셀 가격을 떨어지는 거를 폴리실리콘 가격에서 커버를 못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경영 환경을 가졌었는데 대부분 원가 절감을 통해서 이제는 각 기업들이 흑자 전환으로 돌아서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 OCI 보니까 1분기 흑자 전환을 했는데 흑자 전환의 가장 큰 부분이 어디였냐면 폴리실리콘 사업부였습니다. 폴리실리콘 사업부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400억에서 올해 1, 4분기에는 지금 플러스 140억, 그러니까 전분기보다 많이 좋아졌죠. 그러면서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이 20불 이상으로 올랐으면서 어떤 흑자 기조를 유지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대부분 봤을 때는 폴리실리콘 가격 20불 내외가 보통은 태양광 업체의 BEP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원가 절감이 나타나면서 20불만 돼도 흑전환이 가능한 상태로 지금 돌아섰기 때문에 상당히 원가에 대한 부분은 많이 개선됐다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케미칼은 전 라인의 그 밸류체인이 완성된 업체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매출의 주력 부분은 어디냐면 셀과 모듈 쪽입니다. 셀과 모듈 쪽인데 모듈 쪽의 가동률이 거의 80에서 90%, 거의 100%에 육박하는 가동률로 돌아오면서 거의 정상화가 되면서 이제 흑자 전환이 됐고요. 이럼에 따라서 관련 업체들의 어떤 이익 개선은 지금 확실히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다가 또 한 가지 좀 기대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유럽 중심의 투자, 미국 중심의 투자. 그러니까 사실은 태양광 쪽은 중국이나 미국은 후발 국가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유럽이 먼저 치고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국이 지금 보통 이제 그 10기가와트 정도로 올해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더 확대해서 14기가와트. 그러니까 이 정도의 규모면 사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여지껏 많이 투자를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독일이 10년 동안, 15년 동안 투자한 전체 누적 규모가 40기가와트를 조금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사실 14기가와트를 투자한다는 것은 독일이 몇 년 동안 쏟아붓는 양을 한꺼번에 쏟아붓겠다는 얘기니까 폭발적으로 지금 여기다가 그 자금을 투자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정도가 된다면 관련 업체들은 상당한 어떤 이익 개선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이것은 밸류체인 전반적으로 골고루 이익 회복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일단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중국 철강업체 훈풍 소식 한번 챙겨볼까요? 네. 중국 철강업체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급 과잉 계속적으로 문제됐고요. 그럼에 따라서 굉장히 구조조정의 지금 필요성을 느꼈던 부분들이 과연 뭐냐면 과잉 생산 체제가 다면서 철강업체들의 부실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 쪽, 그러니까 철강업체들 전체 부실 규모가 1조 위안 정도랍니다. 1조 위안 정도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70조 정도. 그럼에 따라서 지금 중국의 거의 최고의 철강 회사인 하이신철강이 얼마 전에 이제 디폴트 선언을 하면서 철강업체들에 대한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나타났고요. 이에 따라서 중국 정부는 구조조정에 대한 강력한 방안을 연내에 도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5가지 정도 내용을 좀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 좀 핵심적인 내용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강제적으로 연내 2,700만 톤 정도를 강제 폐쇄시키겠다. 그래서 절대적인 생산 규모를 줄여놓겠다가 첫 번째 아니고요. 두 번째로는 낙후 생산 시설에 대해서 엄격하게 통제를 해서 이쪽에도 생산 시설 자체를 가동률을 줄여버리겠다라는 얘기가 두 번째고요.
그리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기술 진보를 시켜갖고 경쟁력을 확보해서 오히려 양보다는 질로 승부하는 이런 쪽의 방향을 좀 잡겠다. 이에 따라서 공급과잉 부분이 어느 정도로 좀 해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기술, 그러니까 조금 더 기술의 그 진보에서 앞서 있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요번 그 중국의 그 구조조정 방안이 국내 천연강 업체에는 약간의 숨통을 트일 수 있는 방법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시장의 핵으로는 삼성 지배구조 개선과 또 태양광 실적 개선, 철광업의 미래와 전망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원호 멘토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인데요. 어저께 장 막판이죠. 장 막판에 코스닥의 흐름들이 상당히 좀 이상한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막판에 밀려 내려오면서 저가가 종가가 된 흐름들이 나왔는데요. 지금 시장의 분위기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렇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1.84니까 10포인트가량 급락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주제로 잡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떤 내용이냐면 코스닥 상장사 임원들이 주식을 팔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들 했고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분명히 밸류에이션 측면으로는 거래소가 훨씬 더 우위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덧붙여가지고 지난 한 달 전인가요? 삼성전자를 언급해드리면서 150만원까지의 반등이 충분히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장이다, 이렇게 말씀해드렸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한 5포인트가량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삼성전자가 한 1%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 1%대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의 전일의 흐름을 볼 때 한 번의 충격은 일단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네요. 그래서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매도 전환하는 부분들 꼭 체크하자고 말씀해 드렸었는데, 코스닥 종목들 분명히 이익난 종목들은요, 이익 실현하는 관점으로 지금은 꼭 필요한 타이밍이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오늘 어떤 내용 가져왔냐면요, 통신업 가져왔습니다. 통신업. 워낙에 통신업이 1년 동안에 거의 시장이 다시 시장의 흐름 속에서 잊혀졌었는데요. 이제는 다시 분명히 봐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자 오늘 이슈는 통신업으로 잡았는데요. 우선 최근 통신업의 주가 동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LG U+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 8월이죠. 13,900원을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현재까지 만원, 한 30% 정도 내린 상태에서 계속 제자리 답보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SK텔레콤도 마찬가지네요. 거의 이제 작년 5월 달에 22만원대, 22, 3만원대까지 올라갔었다가 현재는 20만원이니까요. 1년 동안 거의 마이너스 10%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KT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작년에는 그래도 한 4만원 근처까지 갔었지만은 현재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28,000원까지 30% 정도 급락을 했다가 최근에 어떠냐면 4월달 들어서요, 강한 상승이 지금 일정 부분 진행 중이면서 32,000원까지는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는 통신업종 주가가 작년 대비 1년간의 수익률은 거의 한 마이너스 한 15% 정도에서 20% 육박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기타 뭐 SK 브로드밴드나 다 마찬가지겠죠. 자, 그러면 오늘의 어떤 주제가 될 수 있는데, 바로 2013년 과거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서 또 한번 들어가 보면은요, 작년에 예를 들어서 이제 SK텔레콤부터 먼저 말씀해 드리면,
작년 상반기에는요, SK텔레콤도 처음에 1분기에 주가가 상승이 좀 괜찮았어요. 그렇지만 강한 슈팅이 나오는 지점은 2분기 바로 4월달 지점이었고요. LGU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2013년 1분기 정도에서는요, 어느 정도 답보 상태였죠. 제자리였지만 2분기로 접어들면서 강한 상승이 나온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유를 우리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2013년 1분기에는요, 역시 마케팅 비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마케팅 출혈이 굉장히 좀 심했고요. 그에 따라서 실적이 좀 안 좋았고, 주가가 뭐 어느 정도 강하게 갈 수 없는 분위기였죠. 그런데 2013년 2분기로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영업정지를 한번 먹었거든요. 1분기에. 그죠? 영업정지 먹고 나서 마케팅 경쟁이 좀 완화가 됐습니다. 완화가 되고 나니까 바로 수익이 나왔고요. 이 수익이 주가에 아주 강하게 매칭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참 재밌는 것은요. 통신업종에 속해 있는 특히 이제 무선 통신업자죠. SK텔레콤이나 KT, LGU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당해봐야 주가가 올라가는 참 황당한 이런 흐름입니다. 그 무엇을 뜻합니까? 마케팅 출혈이 비용이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한다. 즉 뭐냐면 통신망에 대해서는 그 원가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통신업종은, 무선 통신업종은 돈 들어가는 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선전, 그죠? TV 틀면 맨날 선전입니다. 그죠? 그 선전에 대한 마케팅 비용이 다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주파수 경매, 주파수를 사들어오는데 필요한 돈. 이 두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메인테너ンス 비용은 별로 들지 않는 이런 구조를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겠죠. 지난번 1분기에 확 가입자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출혈을 했었고요. 지금 영업정지 중, 영업정지가 풀리는 5월 중순부터는 또 이제 뭐냐면 실적이 굉장히 개선되게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또 작년 2분기에는요, 갤럭시 S4라든지 그리고 아이폰 5S가 출시가 됐고요. 그걸 통해서 실적의 이제 회복세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작년과 올해의 좀 비교 포인트를 이제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2013년에는요, LTE가 이제 막 시작되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LTE 시장에서 LGU 플러스가 굉장히 선점을 잘 했죠. 그 선점의 효과로 인해 가지고 LGU 플러스가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강세를 보였다. 그럼 작년의 1분기는요, 작년의 1분기, 2분기 상반기는 LTE 시장이 개화가 되는 시기죠. 그러니까 현재의 수익이 굉장히 많은 것보다는 앞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야 라는 기대감들이 이 주가에 같이 포함이 돼 있었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의 경우는 좀 상황이 다르죠. 작년에 많이 될 거야 하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먼저 달려갔기 때문에 그 될 거야 라는 거를 실제 실적으로 보여줘라. 그 실적으로 확인할게 과정이 거의 이제 9개월 동안 쭉 이루어졌다. 거의 뭐 1년이라 볼 수도 있겠네요. 1년 동안 쭉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어떠냐면 주가의 기대치만큼 이 실적치가 그대로 맞닿은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부터 실적의 어떤 속도는 계속적으로 아직은 상승하는 부분이다. 피크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할게요. 결국 LTE 시장에서 이 ARPU 가입자당 매출액이 일정 부분 둔화되는 흐름은 2015년에 둔화가 될 겁니다. 근데 지금은요, 휴대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나오는 게요, 전부 다 LTE지 3G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LTE는 올해까지도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가입자당 매출액은 좀 더 늘어나는 자리, 올해가 어쩌보면 통신주들이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한번 점핑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타이밍에 도래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2분기 같은 경우에도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LTE의 실적이 강화되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주가는 전반적으로 좀 쉬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세 전환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좀 세부적으로 향후 전망에서 좀 짚어보자면은요. 일단 미래부와 통신부에서 아주 강력한 제재 법안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강력해진 정부 규제도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까지 이제 만들어지면서 결국 이제 이 마케팅 출혈이 더욱더 강해지기는 좀 힘들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마케팅 출혈이 업체간 전반적으로 작아지면 전체적으로 수익률이 개선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통신업종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좀 강화될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새로 나온 이제 갤럭시 S5 같은 경우에는요, SK텔레콤 위주로의 어떤 그 매출이 많이 발생해서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부분이 분명히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떠나가지고요. 단말기 전체가 굉장히 싸졌죠. 단말기 전체가 굉장히 싸졌기 때문에 지금은 전부 다 이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 자체도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익이 증가되는. 갤럭시 S5도 마찬가지겠죠. 출고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으니까 통신업자가 개인 사용자들한테 보조금을 줘야 되고 대리점에 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이 보조금 규모가 작아지죠. 그러니까 마케팅 규모도 작아지죠. 그러니까 이건요. 빵 하고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 바로 2분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이제 히든 카드라 볼 수 있는, 그럼 과연 이제 LTE 시장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뭘 가지고 먹고 사느냐. 이 부분이 항상 통신업의 구조적인 우리가 이제 어떤 강세가 나타나더라도 제한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IoT. 사물 인터넷이 바로 이제 통신업 기반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사물 인터넷이라는 게 딴 게 없잖아요. 뭐 냉장고도 원격 제어, 전부 다 스마트폰을 통한 제어.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기계를 전부 다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기계를 서로 제어하는 거. 이게 뭐가 필요하죠? 전부 다 통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IP가 필요하고. 이런 기반에서 통신업은 새로운 성장 먹거리를 하나 찾았다. 물론 이 부분은요, 지금 절대적으로 이 B2C, 그 기업과 컨슈머 소비자 간의 어떤 매출로 이어질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장 동력이 향후에 먹거리가 있다는 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폭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은, 내년 되면 한 단계 레벨업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일정의 프리미엄을 줘도 괜찮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통신업이 이제 다시 주목을 받을 타이밍이 왔다고 제가 지금 계속 말씀해 드렸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접근할 것인가? 첫 번째는요, 마켓시ェ어 50%를 확실하게 굳건히 잡고 있는 기업이 있죠. SK텔레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주가의 밸류에이션 측면으로도 굉장히 낮습니다. 퍼가 뭐 한 9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정도로 밸류에이션 측면으로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따라서 SK텔레콤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SK텔레콤 공략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요. 또 하나 두 번째, 역시 성장으로 본다면 바로 이제 LG U+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LG U+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장에서 LTE 시장을 먼저 선장 잘 잡았는데 여기에서 원래는 누구한테 잠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KT한테 항상 잠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LG U+가 3G는 KT한테 내주되 LTE를 미리 잡음으로써 지금 25%의 점유율이 뺏기지가 않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라면 이 전체 시가총액 대비 LG U+가 KT보다는 상대 우위에 반드시 있는 상황이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다고 본다면 주가의 가격 하락폭 고점 13,000원 대비 만원 이 부분이라면 LG U+ 또한 시장의 중심적인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LG U+와 KT 이 두 종목을 여러분께 충분히 지금은 관심 있게 가져보자. 그리고 충분히 매수해도 좋은 가격이면 틀림없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특징주를 가지고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경제방송 최초로 선보이는 바닥잡기 프로젝트 선상클럽 시간입니다.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선윤 멘토님, 이상로 멘토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도 선상클럽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래 무료 문자로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 보내주신다면 저희가 바닥 팁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바닥 팁 확인해야겠죠? 지금 바로 확인합니다. 오늘의 바닥 팁은 김선윤 멘토님 관심 말고 관망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상로 멘토님은 지치지 마세요 이렇게 표현해 주셨네요. 네, 오늘 장 좀 빠지면서 코스피가 1994선, 코스닥도 현재는 조금씩 올라오고 있지만 558선입니다. 오늘 장에서도 좀 더 대기를 해야 된다고요. 제가 뭐 한 2주째 떠드는 얘기, 계속 현금 얘기 말씀 계속 드렸고, 그리고 관심보다 관망이라는 얘기를 이게 벌써 이 시간에서 2주 동안 얘기하면서 3번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무너졌다가 좀 다시 코스닥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 코스피 같은 경우도 그나마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하락이 안 나와주면서 삼성전자가 140만원대 안착을 해주고, 그리고 여타 상위 종목군들이 크게 밀려주지 않으면서 또 플러스권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급격하게 밀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떨어지는 이유는 또 역시나 조선주 같은 경우가 많이 밀려줬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밀려주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확실한 포인트, 진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 제가 현금 확보 얘기를 어제 똑같이 드렸어요. 어제는 현금 확보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렸죠? 올라가면 좋은 거니까 그때 좋은 거 사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기다렸다가 또 좋은 거 사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금 확보의 중요성을 한 일주일에 제가 한 3번씩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 관심 갖지 마시고요. 일단 관망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본격적으로 매수해 보자라는 또 멘트 날려드릴 겁니다. 그때는 이제 한번 제대로 한번 사보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상로 멘토님 표정이 굉장히 안 좋은데 장 때문이죠? 예. 네. 코스피는 사실상 큰 변동성이 없습니다. 네. 하지만 코스닥이 또다시 큰 변동성이 나타나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은 기관의 차익 실현 물량이 그대로 출회가 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기관이 항상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방송이 존재를 하는 거고, 시청자분들이 저희 멘토들의 어느 정도의 투자 도우미적인 역할을 저희가 충실히 할 테니까요. 꼭 시청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지쳐 나가고 있습니다. 내 종목 언제 오르지? 이 종목 언제 올라갈까? 항상 그 자리네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건데, 더욱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시세 분출 항상 짧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시세 분출은 강하고, 그리고 굵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자리는 빠질 자리도 없습니다. 여기가 한계점이고요. 많이 빠져봤자 1980, 그 이상은 빠지기 힘든 자리다라고 먼저 인식을 하시고, 코스닥은 오늘 일종의 기관의 차익 실현 물량이 한꺼번에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인정머리 없는 그런 기관의 플레이가 오늘도 되풀이되고 있다라고 그냥 해석을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말씀 오늘 더 힘내봐야겠다는 이렇게 말씀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문자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청자 의뢰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요, 삼성중공업 매수해도 될까요?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두 분의 첫 번째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분 다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두 분의 말씀 확인했습니다. 삼성중공업 지금 살 때가 아니라고요? 네, 제가 주봉 차트 열어놨는데요. 네. 같이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삼성중공업 주봉 차트입니다. 가운데 이제 매물대라 그러죠. 매물대 라인이 보이실 거예요. 그쵸? 분홍색으로 매물대가 굉장히 두꺼운데, 가장 두꺼운 라인 자체가 바로 이 라인입니다. 그쵸?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입니다. 여기고요. 그 다음 이제 가장 많이 배포가 되어 있는 포인트 구간이 여기입니다. 요 포인트. 노랗게 제가 친 구간이 가장 많은 거래량을 좀 보여주고 있는, 많이 들고 있는 그런 포인트 구간인데, 주봉상의 차트를 보더라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강조드리는 거예요. 정말 맨날 얘기합니다. 매일매일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말 안 듣죠. 그쵸? 자, 이렇게 주가 라인 가죠? 네,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깨고 내려갔을 때는 조금 일단 한번 정리해야 되는 게 맞는 타이밍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와주면서 어디가 가장 안전할까요? 다시 치고 올라와주면서 여기 포인트에 가장 안전한 구간인데, 제가 치고 올라올 때 최근 말고 요때 3월 말 같은 경우 매수가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도 보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크게 내려갈 경우에는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매수 사인을 안 드렸죠. 전제 조건이 항상 있잖아요. 차트 흐름은 이런데 뭐가 따라와야 줘야 된다. 수급이 따라와야 된다. 특히 어떤 수급? 개인이 팔고 나가는 수급이 보여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았어요. 최근 시장에서. 계속적인 기간의 매도세, 외인들도 샀다 팔았다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 개인만이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개인이 한 달 동안 430만 주 받아주고 있고 기간 440만 주 던져주고 있고 요런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추천을 안 드리는 거지. 그리고 또 제가 조선주 얘기하면은 항상 얘기하는 게 다른 종목 안 합니다. 대우조선해양만 얘기합니다. 잘 아실 거예요. 대우조선해양만 가지고 수익 냅니다. 제가 다른 거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뭐 그때 한번 삼성중공업도 장기적으로 가지고 괜찮다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최선호주로 말씀드리는 것은 대우조선해양입니다. 기억을 하시죠? 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가 그래도 수급적인 부분 최근에 좀 꼬였기 때문에 주가 빠지는 거고 다시 한번 들어올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게 삼성중공업과는 다르게 회사 규모 대비해서 수주 잔고량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요. 그리고 올해 수주량도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 잡는 거고요. 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 서서히 밀렸죠, 이렇게. 근데 또 재밌는 라인 잡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재밌는 라인 또 잡혔다고요. 매수할 수 있는 라인이 또 잡히고 있다고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고점 포인트죠, 그쵸? 여기가 바닥 포인트잖아요, 그쵸? 자, 여기 왔습니다. 사야 되나요? 아니죠. 지금이 아니고 내려왔다 올라갈 때, 요때 수급 들어올 때 매수하시면 어디까지 갈까요? 여기까지 갈 겁니다. 그렇죠? 정고점까지. 이런 포인트 노리셔야 돼요. 조선해양은 이게 보이는데 삼성중공업은요 아직은 좀 안 보여요.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 해소가 되면서 올라가면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는 절대 아직은 들어가면 안 된다. 수급 기다리시고 수급 들어오면 그때 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산호 멘토님도 더 기다려보자는데 바닥 좀 잡아주세요. 네, 이 종목은 바닥을 이탈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바닥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삼성중공업이 드릴십으로 상당히 유명하죠. 지금은 스스로의 주가에 드릴십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자, 중요한 가격 단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9,700원짜리 지금부터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자, 29,700원 자리에서 꾸준한 지지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지지가 나왔었고요. 두 번째 지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거를 자세하게 보셔야 되거든요. 이탈이 되는 물량이 나오면서 다시 한 번 더 음봉의 거래량이 크게 터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아, 세력의 이탈입니다. 이건 세력의 이탈이에요. 몇 번째 지금 내려왔습니까? 세 번째 내려왔습니다. 자, 앞서서 두 번의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세 번째 강하게 시세를 분출하면서 내린다는 거죠. 자, 차트를 우리가 거꾸로 보기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요. 자, 한번 제가 다 지워볼게요. 자, 이 차트를 보면 어떻습니까? 박스권 돌파하고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박스권을 지금은 돌파를 하고 올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욱더 하락 추세가 좀 더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 지금 접근하지 마시고요. 상당히 고생할 수 있는 차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꼭 기억을 하시고 뭐 지분구조 개편이라든지 아니면 지배그룹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 이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서 삼성 SDI 그리고 제일모직 보셨죠? 얼마까지 뺍니까? 뺄 때만큼 뺍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신다면 아직까지 삼성중공업은 아니다. 우리가 좀 더 기다려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지금은 아니라는 말씀 두 분의 말씀 참고하셔서 지금 조금 더 참아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시청자 의뢰인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하나케미칼 매수해도 될까요?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선유 멘토님은 조금씩 모아보자고 말씀해 주시네요. 하지만 이산호 멘토님 여전히 실적 확인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하나케미칼 조금씩 모아보자는 건 지금부터 매수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가능합니다. 하나케미칼 차트 흐름에도 답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뭐 수급적인 부분 자체가 아직 그래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많이 잡히긴 하지만 기관의 매수를 시작했다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제가 매수해도 괜찮다 의견을 드리겠는데 잘 보십시오. 지금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빠집니다. 그러면서 한번 살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SK 하이닉스가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죠. 자, 그 다음 시선 쏠리는 게 뭘까요? 태양광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에 맞춰서 이쪽으로 눈쏠림이 또 시선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시장부터 OCI나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가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바닥을 확인했다. 바닥에 대한 인식이 잡힌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플랜으로 봤을 때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상승적 분위기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그 차트 흐름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자면요. 자, 고점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고점 포인트고요. 고점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가 바닥 포인트고요. 이 정도 바닥 포인트고 바닥 포인트입니다. 자, 고점 라인 이어볼게요. 고점 라인 포인트고요. 그쵸?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지금. 자,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평행하게 선 하나 긋고 내린다고 했습니다. 내려갈 때는요. 위에서부터. 자, 이런 그림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어느 정도 바닥에 대한 인식으로 해서 반등을 줬던 그런 구간들입니다. 그쵸? 여기는 내려오진 않았지만 바로 올라왔죠? 못 살 때였고요. 여기가 바닥 포인트. 자, 지금 바닥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살짝 위로 틀고 있죠? 치워보니까 틀고 있죠?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 있습니다. 어디까지요? 전에 박스권 3월 말 4월 초까지 보여줬던 19,000원부터 해서 19,500원 박스권까지 보이네요. 1차적으로 19,000원 정도까지 노리시면은 안전할 겁니다. 그래서 뭐 수익은 지금부터 따지면 뭐 7% 정도밖에 안 되지만 많은 거죠? 그렇죠? 괜찮습니다. 그 정도 만족하시고 수익이 5% 이상 나올 때부터는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신다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호 멘토님 하나케미컬 흑자 전환 기대감이 있잖아요. 네, 기대감이죠. 네. 눈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꼭 확인하셔야 되고. 이제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휩소 구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선물하시는 분들 아실 건데요. 순간적인 보조 지표도 안 맞고 거기에 대해서 지표 자체가 통용하지 않는 상태를 뜻하는 용어인데 지금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주봉상의 차트입니다. 주봉상의 차트를 보시면 제가 선을 그어놨던 이 19,000원 자리가 강력한 지지 구간 및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수가 있겠고요. 일종의 세력적인 이탈이 분명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단에 거래량이 상당 부분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탈로 봐야겠죠. 하지만 거기에 동반된 이어서 다시 한 번 더 또다시 양봉의 거래량을 동반한 양봉의 한계가 또다시 나온다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차피 지금은 안 사셔도 됩니다. 차라리 여기 이 휩소 구간을 뚫고 올라왔을 때 19,000원에서 다시 한 번 더 재공략을 하는 게 저는 좀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면 일봉상으로 한번 들어가서 한번 같이 보시면 현재 과매도 구간 안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적인 측면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돌아서는 모습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모습은 뭐냐면 상승에 대한 부분 자체를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 사셔도 늦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 자체가 실적 확인이라는 뉴스가 될 거라고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모습 보고 난 다음에 19,000원 이상 올라갔을 때 우리가 거기에 저가 매수세를 같이 피해가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화케미칼 조금 더 안정적인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두 분의 말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빙글에 매수해도 될까요?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두 분 다 긍정적인 의견이네요. 김선일 멘토님도 여름에 대한 기대감, 이상호 멘토님은 지루하지만 장기 투자도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시네요. 빙그레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아이스크림이잖아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아이스크림밖에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사실 주가의 대부분 매출을 영향 아이스크림으로 주가 급등했고 모멘텀도 아이스크림 받아 상승했고 최근에 작년 2012년도 때 정말 최고의 주가 한 해를 보냈죠. 2012년 같은 경우가 여름 시작되기 현재 거의 이 시점부터 해서 4월, 5월부터 해서 주가가 한 6만 원대부터 거의 14만 원대까지, 13만 원까지 급등을 합니다. 여름까지만 하더라도 주가가 그 2배 정도까지 올랐었어요. 10만 원까지. 자, 그러면 지금 굉장히 또 많이 밀렸어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여름 때부터 주가가 쭉 빠져버렸는데 이미 2012년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자리를 그냥 찾아간 겁니다. 제자리를 보시면요, 이거 제자리 찾아간 거 이 라인입니다. 그렇죠? 이 라인이에요. 제가 지금 선을 딱 그어놨죠. 빙그레는 이 라인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라인에서 크게 벗어나고 올라갈 경우에는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에 진입했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 지금 다시 한 번 더 상승적 분위기가 나올 건데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까요?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다가 한번 축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약간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축 올라가는 이런 포인트들이 나올 겁니다.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분명히 둘 중에 하나인데 뭐가 될까요? 고민은 되지만 저는 첫 번째 그어드렸던 요 포인트를 잡고 싶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요, 좀 길게 보셔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바로 지금부터 튀어갈 수도 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이 그리 깔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매출 확대 가능성이 또 있겠죠. 그래서
그 포인트에 맞춘다면요. 충분하게 매수 가능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님도 긍정적인 의견이신데 장기로만 좀 가능하겠다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일단 변동폭이 짧게 나오는 주가의 네. 흐름입니다. 변동폭이 짧게 나온다는 것은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영업이익률 말 그대로 OPM을 봤을 때 OPM이 5% 이상인 기업들을 우리가 제조업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변동폭, 주가에 대한 변동폭도 상당히 크게 나타나거든요. 하지만 그 밑으로 내려갔을 때 뭐 3%, 4%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변동폭도 그만큼 짧게 나타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다는 거죠. 빈거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뭐 급등주 올라타기 이런 거는 상당히 거리가 멀고요. 이런 주가 흐름들은 대부분이 조금 더 장기적이고 그리고 배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빈거래 같은 종목군들을 조금 사시는 게 좋겠고, 현재 분위기상 지금 빈거래의 관점은 바닥권입니다. 제가 강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는 바닥이고요. 대신 우리가 좀 더 지금부터 빈거래를 보면서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은 중국 시장의 흐름 자체를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주가 자체 흐름은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나타날 수 있다.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박스권 자체를 꾸준히 유지를 하고 난 다음에 주가에 대해서 크게 올리는 모습이 없었다, 그죠? 이 말은 즉슨 하단에서 물량을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면 밑으로 추세적인 이탈은 나오지 않냐라고 봤을 때는 지금 업황 자체가 앞으로 있을 업황보다는 당연히 앞으로 있을 업황이 훨씬 더 낫다는 거죠. 중국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아니면 국내 시장에서 소비가 회복되는 시점 자체를 기다리고 있는 차트가 바로 이 빈거래라고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모아가는 과정이다. 이런 종목들 1년 이상 투자를 하시면 틀림없이 큰 수익이 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한 종목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청자 의뢰인 만나보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는요. GKL 매수해도 될까요?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두 분의 의견 함께 보시죠. 두 분 다 이번엔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두 분의 코멘트 확인했고요. 두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선희 멘토님, GKL 지금은 아니라고요? 이제 시장상 안 좋기 때문에요. 네. 굳이 조금 지금 노리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GKL 바닥 확인이 되는 그런 차트 흐름은 많습니다. 분명히 맞는데, 분명히 맞아요. 맞는데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기관들 다시 돌아오고 좋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에서 수급이 지금 들어오나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은 외인들과 기관이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이게 제가 약간 걱정이 돼서 X의견을 드린 거고요. 언제 하셔야 되냐면 아마 조만간일 거예요.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모레가 될 수도 있고 조만간일 겁니다. 차트 흐름 자체가요. 약간 밀렸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서 수급 다시 들어올 거예요. 그때를 노리십시오. 기관이든 외인이든 들어올 때 그때를 노리시고, 항상 이 GKL 차트는 SM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유사한 차트인데 크게 이렇게 밀릴 때마다 주가 반등 바로바로 줍니다. 그래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한 번 더 확인해보자, 조금 더 안전하게 가보자 해서 제가 X의견 드린 거니까요. 잠깐 더 기다려보시고 수급 들어올 때 한번 들어가 보자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님도 전형적인 기관 플레이라고요, 이 종목이요.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서로 만져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다수의 기관 세력이 존재하는 차트가 바로 이 GKL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률적인 매매 패턴을 보이는 게 아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소 불안한 모습으로 차트가 배열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한 가지 세력이 차트를 움직인다면 이런 모습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이상의 세력이 차트를 상당히 만져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GKL 같은 경우에는 맥점을 한번 보면요. 맥점이 이렇게 조금 분포가 되는데요. 옆으로 횡보를 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세력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모습 자체가 기관의 움직임이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기관이 매수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매수세를 보였다면, 이 물량 자체 적극적인 매수세를 보였었다면 당연히 주가 자체는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었겠죠. 매수 호가를 체결을 시켜야지만 주식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도 호가에 걸어놓는 일종의 소극적인 매수세를 보임으로써 주가는 빠졌다, 그죠? 그러면 이 종목의 주인은 지금 기관의 매수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더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해야지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바닥권은 좀 더 기다려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오늘은 사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GQL까지 바닥 팁을 잡아드렸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이상로 멘토의 인천 강연회가 있습니다. 동부증권 인천 지점에서 열리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보내드릴 시간이네요.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선유 멘토님의 포트폴리오고요. 현재 제일기획이 0.6% 정도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상로 멘토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동서가 여전히 수익을 내주고 있죠. 1.6%고요. GS는 1.8%, 톱텍은 2.5% 아쉽게도 손실 구간입니다. 네,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이상로 멘토님 포트폴리오 효성과 파라다이스 현재 1% 정도 수익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총 누적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 김선희 멘토님이 50% 넘었습니다. 56.16%, 이상로 멘토님이 40.5%, 두 분 다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에 대한 궁금증과 또 이 종목들에 대한 AS는 잠시 후 이어지는 11시 무료 방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무료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네, 지금까지 핫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